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잘 보내셨는가요? 지난주에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지만 건강책은 한 권 좀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정말 건강은 앞으로 너무나 오래 살기 때문에 스스로 좀 챙기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책을 선정한 게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려라. 그래서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심우섭이라는 분인데 약보다 올바른 식사를 통해 환자 스스로 병을 치유하게 도와주는 의사예요. 서울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신우섭 원장은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질병들의 설명에 항상 따라붙는 원인은 모른다라는 말에 의구심을 품었다. 질병의 원인을 알면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을 텐데 정작 많은 병명을 외우면서도 원인은 하나같이 모른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대의학의 불확실성과 한계에 실망한 그는 한때 가운을 벗어던지고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벤처사업가로 나서기도 했다. 그 후 다시 의료인의 길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쭉 연구하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래서 의대에서 하고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병명과 했는데 원인은 다 모른다라는 거에 의문을 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책은 이제 프롤로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총 6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원인 없는 병은 없다. 프롤로그가 되고 1장 원인 없는 병은 없다. 2장 병을 부르는 잘못된 건강방식, 3장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습관, 4장 만성 염증성 질환을 극복한 사람들, 5장 흔히 겪는 증상들의 치유, 6장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라고 해갖고 이제 에필로그로 끝을 맺는데 이 책이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2014년 4월 15일 날 7세까지 발행이 됐어요. 7세까지 초판 발행은 13년인데 한 1년 동안에 7세가 발행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읽었다는 얘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읽었다는 이유는 합당하기 때문에 읽었을 겁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읽으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열심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7페이지의 프롤로그가 시작되는데 병원과 약을 버려야 내 몸이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수년간 진료실에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배운 의학 지식과 다르게 모든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현상과 건강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겠죠. 생활습관을 점검하면서 식습관을 바꾸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떤 치료법보다도 확실하고 강력한 치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식습관을 바꾸면 생각보다 빨리 몸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은 빠른 반응을 보이는데 혈색이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너무 간단한 마음가짐이죠. 지금 생활이 좋거든요. 지금 생활하는 대로 생활하면서 약 하나로 해결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병들이 깊어지는 거죠. 어떤 약물보다 강력하게 우리 몸에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치병은 없습니다. 다만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여유롭고 건강해진다면 질병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듯 싶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또 건강하게 살려면 끊임없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학이 전문 영역으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몸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의학은 소수의 사람만
독점하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프롤로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그랬고 뭐 제 아는 지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들이 그겁니다. 건강은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다. 물론 이제 질병으로 들어가면 전문적인 영역이 되겠죠. 질병으로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질병이 아니고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럼 건강은 어떤 분야의 얘기냐? 상식적인 얘기인 거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감기가, 이 책에서도 감기에 대한 얘기가 뒤쪽에 나오지만 감기가 걸리면 입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입맛이 떨어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을 수리해야 되는데 자꾸 음식을 먹어서 그쪽으로 에너지를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입맛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빨리 이겨내야 된다고 막 먹이죠. 그래서 병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동물들이 아프면 먹습니까?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는 애완묘보다도 더 불쌍한, 요즘은 이제 뭐 애완묘들도 참 답답하게 병원을 가고 뭐 주사 먹고 약 맞고 하니까 뭐 우리하고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1장은 원인 없는 병은 없다라는 이제 챕터를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제목이 정말 질병의 원인을 모를까라는 이제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꺼운 전공 서적에 나오는 수많은 질병들 대부분에서 병인은 모른다, 병의 원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는 문장을 접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자가면역 질환은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속했습니다. 근데 정말 원인이 없을까요? 원인이 없으면 고칠 수가 없죠.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답답한 얘기들이 많죠. 사실은. 우연히 해독과 관련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의 주된 내용은 만성질환들 대부분이 생활습관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생활습관을 고치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해독을 접했을 당시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면 왜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환자들을 지켜보며 생활습관 중에서 식습관에 대한 부분부터 변화를 줘보니 상당히 고무적인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동 회진 때 영양사를 대동하여 환자식에 대한 지시를 같이 했는데 이런 식단을 받아둔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걸로 유명하신 분이 대구에 있는 그 대구 의료원에 계시는 황성수 박사님이시죠. 그분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찾아오면 환자들이 가지고 온 약을 다 뺏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구내 식당하고 딱 그 박사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모든 밥을 현미식으로 하죠. 현미식으로 해서 그 박사님 자체도 삼시세끼를 생현미를 씹어서 드시는 분이고요. 환자들한테는 이제 현미밥을 해서 주는데 금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 혈압도 금세 떨어지고요. 뭐 당뇨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고, 그래서 그 병원에 2달 이상 입원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식습관을 바꿔버림으로 해서 많은 질병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분 한 분만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22페이지에 먹는 습관을 바꿨을 때 가장 눈에 띈 변화는 80kg에 근접하던 체중이 65kg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일찍 자면서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몸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해보신 거죠, 해독을. 그리고 식습관을 바꾸시고. 이제 의사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자살까지 생각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알면 어떻게든 고쳐볼 텐데 정작 아무리 유명한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도 원인을 속 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고 평생 약물로 조절해야 한다는 말만 듣게 되니 그 절망감은 겪어본 사람들만 알 것입니다. 정말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을까요? 제 생각은 모든 질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알고 있던 우리 몸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과 건강해지기 위해 실천하는 행위들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잃은 상태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꿔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간간히 한 번씩 해독도 해보시고 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4페이지는 자가면역 질환은 틀린 말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이 시작이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말은 그 면역 세포들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미쳐서 자기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을 항원으로 인식해 항체를 만들어 공격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면역 반응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곳에는 염증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염증 반응이 정상적인 세포에서 생기는지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이분은 뭐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의사 자격증까지 가진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개념으로는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절대 나올 수 없고 평생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등의 약물로 조절하며 살아야 한다고 판정받았던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고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질병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평소 크게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건강 상식들도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공감 가는 말이죠. 내 몸 안에 면역 체계가 언제는 미쳐서 내 몸을 공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절대로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므로 생활 습관을 고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케이스는 저는 너무 많이 봤고요. 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28페이지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얘기가 나오는데 염증은 왜 생길까요? 안 좋은 거 많이 먹고 뭐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염증의 세 가지 반응은 붓는다는 거고, 두 번째 화끈거리고, 세 번째 통증이 있다는 게 이제 그걸 염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염증이 그러면 왜 발생하냐면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이 모이면 붓고 화끈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통증을 동반하는데 바로 여기서 통증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통증 자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몸의 통증은 혈관을 움직이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혈관이 열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관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증가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 해로울까요? 혈류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 또한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통증이나 염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고 몸이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인 거죠. 신호,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만성화가 되면 만성 통증과 이제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단초가 몸이 나에게 신호를 줬을 때 초기에 개선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염증 반응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불편한 증상이 통증을 동반한 염증 반응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좀 참고 넘어가야 되는데 약을 먹죠. 진통제나 해열제나 뭐든지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감기에서 백혈병까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약사분이 지은 책인데 저는 그 책을 한 3번인가 4번을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에는 소염 진통제는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 자,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혈류가 증가시키는 건데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서 통증을 못 느끼게 되니까 혈류를 증가 안 시키죠. 그러니까 염증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발생한 염증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몸 안에 있는 거죠.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혈류를 늘리는 반응입니다. 분명 우리 몸이 꼭 필요하고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기면 불편한 증상 때문에 대부분 약부터 찾게 됩니다. 그게 소염 진통제죠. 이때 복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신경안정제나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 심지어는 면역 억제제와 같은 약도 있습니다.
증상을 억누르기에 복용하는 약들은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과 콩팥을 통해 분해되고 배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염증을 억누르려고 먹는 약들 때문에 간이 손상되고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알, 두 알로 시작했던 약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자꾸 늘어만 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내 몸의 증상을 없애줘 병이 나은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몸은 약 때문에 점차 손상되어 전에 없던 증상으로 점차 약의 종류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뭐냐면 약을 왜 드세요? 낫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약을 왜 드세요? 그 아픈 증상을 낫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약을 계속 먹게 되면 그 증상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약이 늘어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당연히 줄어서 그 증상이 없어지면 안 먹어야 되죠. 근데 왜 약은 늘어날까요?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분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참 답답한 얘기들이긴 합니다.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처방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해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36페이지에 스트레스 자율신경의 이해라는 이제 한데 요건 약간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하루 중에 일상생활에서는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서 맥박과 혈압을 높이고 머리 쪽으로 혈류량을 늘려 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일 많은 시기가 언제냐면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야 몸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나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서 말초혈관이나 복부에 혈류를 늘려 소화를 시키거나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이게 이제 자율신경에서 조절하는 건데 요즘 특히 이제 그렇죠. 뭐냐면은 점심 드시고 나면 식곤증들이 오죠. 왜 점심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올까요? 밥을 먹고 나면 머리로 가야 할 혈류 양이 소화를 하기 위해서 위장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자꾸 졸리고 하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사 조절을 통해 장 운동을 촉진시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비나 과민한 대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장 운동이 잘 이루어질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장청이 거로 뇌청이 되는 거고요. 장이 깨끗하면 뇌도 깨끗해지는 거고 뇌가 깨끗하면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큰 제목을 달고 왔어요.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에는 두 군데 순환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심혈관계고 두 번째가 임파계입니다. 림프계인데 이 두 군데는 우리 몸을 다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돌아야 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집에 돈이 잘 들어와야 가정 경제가 잘 돌아가듯이 내 몸의 경제가 잘 내 몸이 건강하게 돌아다니려면 혈액순환과 림프계가 임파계가 잘 흘러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몸은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은 염증 반응을 억제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약물에 대항해 혈관을 더 열려고 노력합니다. 때문에 반복적으로 약을 먹으면 거꾸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약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혈액을 보내야만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거나 하여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만성화되면 암 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바로 불완전한 혈액순환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질병이 생겼을 때는 약이나 뭔가 특별한 것을 먹어서 효과를 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병은 자신이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어느 병원을 찾아갈까 고민하기보다 어떤 습관이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는지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손발이 저리고 아프면서 몸 곳곳에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런 신호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원인을 찾아서 바꾸면 증상이 쉽게 사라집니다.
우리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증상만을 빨리 없애려 하다 보니 증상이 만들어진 원인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진짜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좋아야 됩니다. 쓰레기 하치장인 임팍에도 잘 돌아야 됩니다. 이 두 군데가 잘 돌리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물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겁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찬물만 찾지 마시고 어쨌든 간 찬물이 됐든 뜨거운 물이 됐든 실온의 미지근한 물이 됐든 물 충분히 수분 섭취하시고 또 땀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특히 더더욱 보충하시고 물만 드실 게 아니고 소금도 같이 섭취하셔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